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3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는 제 나이를 잘 안 헤아려 보게 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도 벌써 37살이네요. 오늘 유난히 힘든 날이었어요. 지친 몸으로 늦게 집에 돌아와서 혼자 홀짝홀짝 술 한잔 했네요. 엄마를 기다리다가 먼저 잠들었다는 아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누구에게나 아이는 축복이고 선물이겠지만 저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아이거든요. 한 번도 제 이야기를 자세히 해본 적은 없었는데 오늘은 누구라도 붙잡고 넋두리 해보고 싶어졌어요. 영화 같은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남편과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CC였어요. 처음 만난 건 1학년이 듣는 교양 수업에서였는데 남편은 맨날 지가 그랬어요. 늦었다고 살금살금 들어오다가 우당탕 소리를 내며 넘어지거나 뭘 떨어뜨려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만들었죠. 그러고는 해맑게 웃으면서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하는 한마디로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였어요. 곱상한 얼굴에다 키도 큰데 백화점 브랜드의 옷을 늘 깔끔하게 입고 다녔어요. 하는 짓이 왠지 철없는 도련님 같아서 남자로는 끌리지 않았지만 입고 다닌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저는 패션 디자인과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옷을 너무 좋아했고 틈만 나면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옷 구경하는 게 취미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동대문에서 옷을 사와서 친구들에게 팔기도 했어요. 친구들 사이에 입소문이 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어서 용돈도 쏠쏠하게 벌었죠. 그렇게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안고 패디과에 진학했어요. 중간고사 때 남편이 제 노트를 빌려간 것을 계기로 서로 친해졌어요. 밥 한 번 같이 먹고 커피 한 잔 같이 마시고 수업도 같이 듣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죠. 남편은 그야말로 철부지 아들 같았지만 저에게 늘 대단하다고 말해주고 제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저를 충만하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업했지만 회사에서 하는 일은 제가 기대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정말 실망스럽고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지만 얼른 돈을 모아서 제 쇼핑몰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어요. 그동안 남편은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대로 된 스펙 하나 없이 2년 넘게 서류 한 번 통과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해맑고 걱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이 사람과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서 이별을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이 발렌타인데이였는데 오랜만에 좋은 데서 밥을 먹자면서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남편의 부모님이 나와 계셨어요. 부모님을 처음 뵙는 건 아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좀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더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놈이 취업하긴 글렀고 남의 밑에서 일할 수 있는 놈도 아니다. 그래도 우리 집이 어렵지 않으니 지 사업해보라고 뭘 하나 차려주고 싶은데 이놈 혼자 하라고 하면 하는 족족 말아먹을 걸 내가 안다. 오래 지켜보니 진이 너는 내가 이놈보다는 믿을만 하겠더라. 이 양반이 너희 사업 자금을 대주시겠단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 진이 너 현빈이랑 사업 한번 같이 시작해보면 어떻겠니? 초기 자금으로는 모자라지 않을 만큼 지원하시겠단다. 너희가 이만큼만 나왔는데 더 미룰 것 뭐가 있니? 그냥 너희 결혼해라. 예물 예단 이런 헐에 생략하고 소박하게 가족들만 모여 시골리고 현빈이 아파트에서 같이 살면서 너희들 사업 한번 같이 해봐라. 남편의 집안 사정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경기도 근처에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많고 20여 년쯤 전에 그 일부가 고속도로에 유입되면서 엄청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중에는 남편 집안의 부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 경제력을 알고 사귄 것도 아니었고 그를 만나면서 그 집안의 재산이 저와 관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랑 결혼을 하면 제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 같지도 않고 한동안 그냥 멍해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먹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마치 꿈을 꾼 것처럼요.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제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솔직히 붙잡고 싶긴 했는데 꼭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것 같아 제가 너무 속물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도 동의하시고 친한 친구들도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둘 다 아직 어리긴 하지만 너희는 가장 순수할 때 만나서 6년이나 만난 사이잖아. 그만큼 오래 연애했으니 결혼하는 게 당연하지. 그런가? 나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겠지? 그럼 절대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건 아니지. 이런 기회도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야. 이런 기회를 제안받은 것도 네 복인 거야. 정말 감사하게 받아서 현빈이랑 같이 사업 잘해봐. 그 다음에 다 갚아드리면 되지. 안 그래? 그렇게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고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어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입하던 실력으로 예쁜 디자인을 독점으로 잘 뽑아왔고 제가 직접 디자인한 자체 제작 상품들도 판매했어요. 오랜 시간 꿈꿔온 일이었기 때문에 밤낮 없이 일해도 힘든 줄 몰랐어요. 남편은 명목상 대표였지만 역시 사업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제가 하자는 대로 군소리 없이 따라준다는 것이었죠. 온라인 마켓으로 시작해서 2년 만에 오프라인 매장도 열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해 좀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다 보니 작은 상가도 몇 채 얻을 수 있었죠. 자산이 늘어갈 때마다 시부모님이 주신 사업 자금부터 갚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자산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시부모님 덕분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까지 더해서 몇 번이나 돌려드리려 했죠. 또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언제나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대신 부동산 자산을 아들 명의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부동산이라는 건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지. 여자가 주인이면 세입자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도 아주 쉽게 보는 법이야. 그래, 그런 건 어른 말 들어 손에 대는 거 하나 없어. 돈 갚을 필요 없고 상가 명의만 아들 이름으로 해라. 그걸로 대신해. 회사는 시부모님이 돈을 대줬으니 남편을 대표로 세웠다지만 제가 만든 부동산 자산까지 남편 명의로 하는 건 아무래도 좀 억울했어요. 그래도 초기 자금을 갚는 대신에 그렇게 해달라는데 냉정하게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집안에 괜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모든 게 순탄한 것 같던 저희에게 딱 한 가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 바로 아이였어요. 결혼 5년 동안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임신이 안 되는 게 좀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많이 걱정하거나 임신을 하기 위해 일부러 노력하지는 않았어요. 언제든 아이가 찾아오면 기쁘게 낳을 생각이었지만 둘 다 나이가 젊었고 무엇보다 저는 아직까지 사업에 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임신 자체가 그렇게 급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가에서는 제가 30살이 되는 해부터 임신에 대해 엄청 걱정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임신 이야기를 하셨고 시아버지는 외손주는 남의 자식이고 친손주가 있어야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는다는 것을 늘 강조하셨어요. 너무 듣기 싫은 이야기였지만 옛날 분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곤 했는데 진짜 짜증나는 건 손이 신우였어요. 신우는 원래 은행에 다녔는데 출산하고 나서 육아를 위해 그만두었대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큰 다음부터는 다시 일을 하고 싶은데 재취업이 쉽지 않아 스트레스를 적잖이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려주었는데 직원을 두고 운영은 하고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카페에서 일하는 것보다 뭔가 더 폼나는 일을 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카페 일은 꼭 막노동 같다면서 자신이 이런 일이나 하고 있을 인물이 아닌데 출산한 것이 억울하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저만 보면 그렇게 임신하라고 난리였어요. 아이가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올케는 모를 거야. 아이를 낳아야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거라고. 아유, 나는 아이 안 낳아본 여자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서 좀 답답해. 올케, 1살이라도 어릴 때 애 가져야 돼. 나이 들어서 임신하면 기형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 알지? 네, 저도 아이 생기면 낳을 거예요. 아이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질 생각을 해야지.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 네, 제가 잘 알아서 할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칠째 감기 기운도 있고 컨디션이 영 좋지 않았는데 어쩐지 평소에 감기 걸린 것과는 뭔가 다르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해서 혼자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보았더니 선명하게 2줄이 나왔어요. 병원에 가보니 임신 5주 차라더군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피가 쏟아지면서 자연유산이 되었어요. 병원에서도 임신 초기 자연유산은 매우 흔한 일이고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시부모님과 신우는 다들 제가 조심하지 않아서 유산했다며 제 탓이라고 몰아댔어요. 몸도 마음도 가장 상처가 큰 것은 저였는데 말이죠. 급기야 시가에서는 저에게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어요. 진이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 것 같다. 너 매일 늦게까지 일한다고 스트레스 받으니 임신이 될 수가 있겠니? 어렵게 생긴 아이도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거 봐라. 임신도 다 때가 있는데 너 이참에 그냥 일 그만해라. 네? 어머니, 일을 그만두다뇨. 제가 일을 안 한다고 바로 임신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제 시험관을 해야지. 5년을 기다렸는데 임신이 안 됐으면 더 말할 것도 없어. 당장 일 그만두고 바로 시험관 해. 여자의 인생은 그저 애 낳고 잘 키우는 게 최고야. 어머니, 이 사업은 저한테 그렇게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저 바닥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린 회사인데요. 또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접어요? 아이, 그럼 이렇게 잘 되는 사업을 그냥 접기는 너무 아깝지. 그러니까 올케가 임신하고 애 키우는 동안 내가 그거 맡아서 잘해볼게. 그냥 접는 것보다 나한테 맡기는 게 훨씬 낫지. 올케 임신 여기서 더 늦어지면 진짜 큰일 난다. 진짜 기형아라도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 그래, 회사는 네 형님이 알아서 잘할 거다. 얘도 보통이 아니거든. 너만큼 잘해낼 거다. 그러니까 회사는 걱정 말고 너는 시험관에서 임신할 생각이나 해. 늦게 임신하고 애 키우면 너 몸만 축난다. 늙어서 엄청 고생해.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야. 가족들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너를 위해 다 도와주겠다고 발벗고 나서는데 너무 고마운 일 아니니? 진이야, 넌 진짜 복도 많다. 이런 시댁이 또 어디 있니? 온전히 나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유산을 한 제 몸을 걱정해주거나 마음을 살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업이나 임신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제 생각 같은 건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그들에게는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강요하면서도 모든 게 다 너희를 위한 일이라는 말은 꼭 붙였어요.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만나는 일을 최대한 피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나서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설득이라기보다는 강요했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나는 항상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 하잖아. 나는 앞으로도 쭉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번 딱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 엄마 말대로 하면 안 돼. 엄마 말이 아주 틀린 말도 아니잖아.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진 알겠는데 내가 임신이 안 되는 게 사업 때문이라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임신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왜 임신이 안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 그런 다음 시험관을 하든 뭘 하든 결정해도 되잖아. 그런데 다짜고짜 일을 그만두고 내 자리를 형님한테 넘기라는 건 말이 안 돼. 아니, 어차피 임신하면 일을 못하니까. 임신하면 왜 일을 못해? 그럼 우리나라 일하는 여자들은 다 임신 못하니?
임신은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거야. 사업도 마찬가지고. 아, 그냥 좀 따지지 말고 그냥 엄마 말 좀 들어. 그냥 놀고 먹고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일 못해서 환장한 사람처럼 굴어? 엄마랑 누나랑 돌아가면서 맨날 나한테 전화해. 아주 지겨워 죽겠어. 아빠는 우리 집 대 끊길까봐 잠이 안 온대. 그놈의 대가 뭔지. 요즘 세상에 대가 끊긴 애 만회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가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무능한 아들 대신 일해주고 자기 집안 대를 이어줄 아이를 낳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때까지는 피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당연히 아이를 낳을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시험관을 하고 싶지 않아요. 먼저 왜 임신이 되지 않는지 남편과 함께 검사는 받아볼게요. 제가 아니라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 남성 난임도 많다고 해요. 아니 얘, 우리 현빈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래? 멀쩡한 애를 얘가 병신을 만드네. 임신이 남자 탓이 어딨니? 다 네가 일한다고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임신이 안 되는 거지. 임신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몸 관리는 저보다 현빈이가 더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건 검사 받아보면 알겠죠. 그리고 저에게는 지금 아이보다 사업이 더 중요해요. 물론 부모님이 도와주셨지만 제가 첫 삽부터 하나하나 제 손으로 쌓아올린 그야말로 제 자식 같은 회사입니다. 대표는 제가 아니지만 제가 다 키운 회사예요. 저는 그만둘 생각도 없고 형님에게 맡길 생각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이지만 이참에 대표이사도 저로 바꿀 생각입니다. 뭐가 어쩌고?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어쩜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따박따박. 내가 나조차고 이런 소리 하는 거니? 다 너희들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됐다. 네 생각 아주 잘 알았다. 너 아주 잘났구나. 여자가 대표인 회사가 잘 돌아가겠다. 잘난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며 부들부들 떠시고 시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셨어요. 그전까지는 제가 한 번도 시부모님께 맞선 적이 없었어요. 충분한 초기 자금을 지원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저는 항상 빚을 진 기분이었거든요. 늘 고분고분하던 제가 이렇게 반기를 드니 당황하셨겠죠. 그날 이후 시가와는 물론 남편과도 사이가 좀 어색해졌어요. 신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했고요. 물론 잘 받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카톡으로 엄청나게 화를 쏟아냈어요. 뭐 읽기는 했지만 답을 하지는 않았죠. 시가 식구들과 잘 만나지 않으니 소화도 잘 되고 은근히 편하더라고요. 남편하고도 좀 대면대면해지면서 대화도 잘 안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친구들과 술 마신다며 안 들어오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저는 저대로 사업에 더 몰두했죠. 좀 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사람도 많이 만나고 공부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로 꽃을 보냈더라고요. 미안하다는 장문의 편지와 함께요. 길에서 자객을 봤는데 제가 생각났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거든요. 편지에는 여전히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말과 함께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어요.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먹고 싶다면서요. 편지를 읽고 펑펑 울었어요. 그래도 고마운 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무 제 생각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다시 가까워졌어요. 남편이 저에게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특히 지나가다가 생각났다면서 선물을 많이 해주었어요.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 같은 걸요. 또 친구들과 발리로 서핑 여행을 다녀오더니 저와 같이 가고 싶다고 휴가를 내서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거기 너무 로맨틱하더라. 남자놈들하고는 바에서 술 마시고 서핑하는 것밖에 안 했지만 자기랑 같이 가면 수영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시장도 가고 너무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촬영만 하러 갔지 제대로 놀러 간 적은 없었잖아. 일은 잠깐 놓고 나랑 실컷 놀다 오자. 자기한테도 일 생각 안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 그렇긴 한데 곧 샘플 나와서 엄청 바빠질 텐데
그래도 될까? 딱 3일인데 뭐. 3일 동안 자기 없다고 회사 안 돌아가면 우리 회사 크게 잘못된 거야. 가끔 사장이 없고 그래야 직원들도 숨통이 트이지. 안 그래? 정말 그동안 신상품 촬영을 하거나 물건 구매를 하러 간 적은 있어도 여행을 위해서 어딜 가본 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해서 3박 4일 동안 일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정말 놀다만 왔어요. 문득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잘해주는 게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시부모님한테도 내가 더 잘해야겠다 싶고 회사 대표 바꾸는 것도 그냥 두기로 마음먹었어요.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공항 세관에서 가방 검사를 받았는데 남편 가방에 제가 산 것들과 똑같은 것이 하나씩 더 들어있었어요. 면세점에서 산 팔찌도 똑같은 것이 하나, 현지에서 산 화장품도 하나, 시장에서 스타일이 독특해서 사온 원피스도 똑같은 것을 샀더라고요. 이게 뭐야? 왜 똑같은 걸 샀어? 아니, 그런데 언제 샀어? 자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설명해 줄게. 이거 누나 주려고 산 거야. 누나가 자기한테 좀 화가 많이 났더라고. 내가 풀어주려고. 누나한테 선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뭘 사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워낙 안목이 좋으니까 똑같은 거 사면 되겠다 싶었어. 그런데 자기는 누나 별로 안 좋아하잖아. 괜히 기분 나빠할까봐 내가 그냥 몰래 샀어. 말 안 하고 사서 미안해. 아, 그래? 그랬구나.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형님한테 더 어울릴 만한 걸 골라줬을 텐데. 누가 봐도 신우에게 어울릴 만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원피스는 사이즈도 맞지 않았고요. 평소 남편과 누나의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 몰래 선물을 사서 기분을 풀어줄 정도로 다정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일단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 말이 안 되는 거짓말 뒤에는 누나가 아닌 다른 여자가 숨겨져 있을 것만 같은 직감이요. 남편은 저에게 더 애를 쓰더라고요. 선물 공세에 이어 술이 얼큰하게 취해 들어와서는 괜히 마사지도 해주고 생전 안 하던 집안일도 자기가 한다고 까불다가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 남편의 노력이 어쩐지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심증은 있지만 확증이 없으니 제가 괜히 이상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닌지 혼란스럽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차가 리콜이 되어 남편 차를 잠깐 쓰게 되었어요. 우연히 남편 차의 글로브 박스를 열었는데 거기에 못 보던 핸드폰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손에 들고 잠시 고민을 하다가 전원을 켜보았어요.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된 거죠. 다른 여자와 나눈 뜨거운 대화들, 친구들이 아니라 그 여자와 다녀온 여행, 누나에게 준다던 선물의 인증샷까지. 남편의 외도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내 눈으로 확인했어요. 남자가 바람을 피면 오히려 집에 와서 잘해준다고 하더니 그 모든 것이 바람 피면서 저에게 쇼한 것이더라고요. 그날 밤에도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는데 한 손에 꽃다발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꽃다발 따위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일단 물 한 잔 떠주고 이야기 좀 하자고 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병원 갈까? 저는 말없이 차에 있던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남편의 눈이 2배는 커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자기가... 아니, 이거 내 거 아닌데? 이거 뭐야? 다 봤어. 그동안 쇼하느라 엄청 힘들었겠다. 발리에서 산 선물들 누나 준다더니 내가 아는 누나가 아니던데? 형님이 알면 서운하겠다. 남편은 어쩔 줄 모르고 동공이 마구 흔들리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골프채를 들어 물건을 때려 부셨어요. 왜 남의 물건에 허락도 없이 손을 대고 난리야. 아무리 부부라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이래서 너랑 사는 게 정말 숨막혀. 너 나 무시하잖아. 너 우리 엄마 말도 안 듣고 누나 전화도 안 받고. 내가 둘한테 얼마나 시달리는 줄 알아? 너는 너무 너 혼자 잘났어. 잘난 너랑 사는 거 나 진짜 힘들어. 오, 그래? 그랬구나.
나는 나만 너랑 사는 게 힘든 줄 알았는데 너도 그랬다니 다행이다. 이제 그만 살면 되겠네. 이렇게 마음이 잘 맞을 줄이야. 남편도 그랬지만 시가에서도 남편이 바람핀 것은 모두 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시가를 무시하고 그놈의 임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그 길로 짐을 정리하여 집을 나왔고 남편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냈어요. 부동산 자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제가 전적으로 형성한 것이니 제가 가져올 수 있도록 재산 분할을 청구했죠. 굳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단단히 했지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허탈하게 끝이 났어요. 이혼 소송을 낸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이 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병원으로 옮겨져 3일 동안 의식이 없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시가에서는 이번에도 저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고 몰아세웠어요. 제가 이혼 소송을 내서 남편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요. 남편은 여자하기 나름인데 한 번쯤 용서하고 다독이지 못한 제가 천하의 나쁜 년이라며 원망했고 너도 벼락 맞아서 죽으라면서 저주하고 갖은 욕설을 퍼부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뺨을 얻어맞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뜯기기도 했어요. 남편의 사망은 저에게도 충격이었어요. 이혼의 귀책은 남편에게 있었지만 정말로 제가 소송을 낸 것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는 생각에 엄청난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욕하면 욕하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냥 당하고 있었어요. 그들 말이 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들 앞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이들에게 좀 위로가 될까? 그렇게 하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시가 식구들은 저를 장례식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도 저는 차마 장례식장을 떠날 수가 없어서 3일 내내 장례식장 밖에서 앉아 울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밖에서 울고 있는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손이 신우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집요하게 찾아왔죠. 옳게, 그 회사는 우리 현빈이 명의로 되어 있고 초기 자본금도 다 아버지가 대줬다는 거 잊지 않았지? 그러니까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미리 회사 정리하고 나가줬으면 좋겠어. 나중에 이야기해요. 나중에 이야기한다고 달라질 게 없어. 이게 내가 올케랑 상의하는 건 줄 알아? 그래도 그간의 정이 있어서 올케가 정리하라고 내가 기회를 주는 거야. 장례식장 밖에서 울고 있는 저를 찾아와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장례가 끝난 이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니 수십 통의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남편이 죽은 것이 본인이 회사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죠. 신우의 집요한 요구에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전화나 카톡 폭탄에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남편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제가 무슨 낯으로 남편과 함께 운영했던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겠나 싶어서요. 장례를 마치고 오랜만에 회사에 출근해서 오래 같이 일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회사가 이러이러하게 될 것 같다고 말을 했죠. 당분간은 대회비로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요. 아니 이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회사가 이사님에게 어떤 회사예요? 그걸 왜 그 집에 넘겨요? 안 돼요 이사님, 정신 차리세요. 대표님이 돌아가신 건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왜 이사님 때문이에요? 저희가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소문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바람을 피운 것도 대표님이고 술 먹고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도 대표님이 잘못한 거잖아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저희 직원들이 대표님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소문도 돌았고요. 대표님이 이사님과 여행 가신다고 할 때 저희 다 경악했어요. 두 분 이혼하신다는 소문에 저희가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이런 거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네, 이사님, 절대 안 돼요. 저희 지켜주셔야죠. 대표가 바뀌면 저희 다 그만둘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우리 브랜드 없어지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려주세요. 저희 회사 지켜주세요. 이사님 피땀으로 만든 회사잖아요.
직원들의 말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남편이 죽은 건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정말 그가 저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었어요. 바람을 피운 것도 그였고 시가 사람들 말대로 제가 남편이 바람핀 것을 용서해야 할 이유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술을 먹은 것도 무단횡단을 한 것도 그래서 죽은 것도 제 잘못이 아닌 그의 잘못이었어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나니 내가 일군 이 회사는 절대 뺏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 피와 땀으로 만든 재산도 다 찾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동안은 소화도 안 되고 구토가 나서 잘 먹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기운이 솟으면서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것도 생기고 밥도 잘 챙겨 먹고 다녔어요. 남편이 사망하면서 이혼 소송은 무효가 되었고 상속으로 재산을 정리해야 했어요.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저와 시부모님이 남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상황이 되었죠. 법적으로 시부모가 각각 1이고 저는 1.5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시부모가 더 많이 가져가는 모양새가 되더라고요. 상속의 규모도 그렇지만 어떤 것을 나눌 것인가도 신중해야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상속세 폭탄만 맞게 되고 제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겠더라고요. 어찌된 영문인지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는 와중에 저는 모르고 있었던 재산이 꽤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세금을 피해보려는 목적으로 남편 이름으로 된 계좌를 만들어 적지 않은 현금을 넣어두었어요. 또 시부모가 신우에게 차려준 카페도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부동산은 남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시아버지의 신념인데 본인 이름으로 하자니 세금이 걸리고 사위는 남의 자식이니 못마땅하고 자기 자식인 아들 이름을 걸어둔 모양이에요. 이 재산들은 현빈이도 잘 몰랐던 내 재산이다. 내가 만들어온 재산이란 말이다. 이건 네가 손댈 수 없다. 네 상속분에서 이 부분은 다 우리에게 돌려놔라.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죽었는데 이런 것까지 네가 다 가져간다면 그게 사람이겠니?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래? 마음 같아서는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내고 싶건만 평생 놀고 먹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앞으로 된 재산 다 제가 만든 것들입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법대로 하시죠. 남편이 상속받은 것보다 제가 불린 재산이 훨씬 많습니다. 제 것 분명하게 내놓으셔야 할 겁니다. 저런 사람 같지도 않은 것 같으니라고. 다 우리가 준 돈으로 시작한 것들인데 거기에 네 것이 어디 있어? 우리가 아니었으면 네가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시부모는 거품을 물고 저를 비난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당당했거든요. 처음에 시부모님이 돈을 내어주신 것은 맞지만 몇 번이나 돌려드린다는 걸 고사하고 거절한 것은 그분들이었으니 그 돈에 대해서는 제가 주눅들 이유가 없더라고요. 사실 결혼 생활 내내 뭔가 비친 것 같은 기분 때문에 저도 시가에 적지 않은 노력을 했어요. 좀 부당하다 생각되어도 시부모님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말도 들었고 해마다 때마다 물질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더군다나 밤낮으로 일해서 재산을 만들었고 매일 놀고 먹기만 하는 한량 같은 남편의 재산까지 제가 착착 불려주었잖아요. 저에게 수고했다 절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계속 비난만 하는 그들에게 저도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죠. 제가 기여한 부분들을 증명해서 재산을 가져오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고 소송을 준비했어요. 변호사가 대리를 하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신경 쓰고 자료를 찾고 준비해야 하는 일도 너무 많았죠. 그 와중에 회사는 계속 운영이 되어야 했으니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회사 하나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욕먹고 머리채 잡히고 얻어맞고 있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바늘 쌈지 하나라도 더 빼앗아 오고 싶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야말로 악으로 깡으로 버텨가던 어느 날,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억지로 몸을 일으켜 회사에 출근한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사무실 앞에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옮겼다고 해요. 응급실에서 눈을 떠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파악이 잘 안 되는 와중에 의사에게 또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환자분, 이제 정신이 좀 드시나요? 임신 중이셔서 저희가 바로 약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과로로 의식을 잠시 잃으신 거라 수액 처치를 해드렸습니다. 나머지 수액 다 맞으실 때까지 좀 쉬시면 회복되실 겁니다. 다행히 아기에게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임신 중에는 너무 과로하지 않으셔야 해요. 네? 지금 뭐라고? 아기? 임신이요? 제가 임신을 했다고요? 아니, 임신한 걸 지금까지 모르셨어요? 아이가 꽤 많이 컸던데요. 입덧도 있고 컨디션이 아무래도 달랐을 텐데요. 암튼 곧 산부인과 선생님 내려오실 거예요. 초음파 확인하시고 말씀도 들어보세요. 벌써 15주 정도가 되었다네요. 대충 따져보니 남편과 사이가 좋아졌을 때 생긴 아이였어요. 그동안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소화도 안 되고 입맛이 없는 줄만 알았어요.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던 복숭아가 먹고 싶어서 백화점을 2군데나 찾아다닌 날도 있었는데 그것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 허리선이 좀 둥실해지기도 한 것 같고 생리도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동안은 정말 이것저것 신경 쓰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느라 저에게 관심을 두지 못했거든요. 몸 안팎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이라니.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원할 때는 생기지도 않더니 왜 지금 이 시점에 아이가 생겼을까 싶어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더군다나 남편은 죽었는데 아빠 없는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게 자신도 없고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아이는 이미 많이 큰 상태라 낙태도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처음으로 회사에 긴 휴가를 내고 며칠 밤낮을 집에서 울기만 했어요. 그날도 밤새 울다 지쳐서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갑자기 제 배에서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잠옷을 걷고 가만히 배를 살펴보니 한 번씩 볼록볼록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부르르 떨리기도 했어요. 그게 태동이더라고요. 아, 그때의 기분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한참을 크크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아기의 움직임을 따라다녔어요. 아기가 온몸으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여기 있다고. 엄마랑 잘 살고 싶다고. 엄마는 아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여기저기 치이면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혼자서 건강하게 제 뱃속에서 자라왔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아기가 대견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금까지보다 더 큰 소리로 엉엉 목 놓아 울었어요. 아기에게는 한없이 부끄러운 못난 엄마였지만 저 배꼽 아래서부터 단단하게 힘이 들어왔어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우리 아기, 엄마에게 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널 지켜줄게. 엄마랑 행복하게 살자. 라고 속으로 다짐했죠. 뱃속의 아이는 딸이었어요. 우리 딸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거짓말처럼 그 복잡한 싸움들이 다 해결되었어요. 직계 가족이 생겨서 남편의 재산은 뱃속의 아이와 제가 100% 상속하게 되어 시부모와 지리멸렬하게 싸울 필요가 없어졌어요. 저는 그저 잘 먹고 마음 편안하게 지내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렇게 임신 타령을 하던 시가 식구들은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물론 이번에도 친우가 쌍심지를 들고 나서긴 했죠. 그렇게 안 생기던 아이가 갑자기 생겼다고? 그거 현빈이 아이가 아닐 수도 있잖아. 네가 바람 폈을지 누가 알아? 친자 확인해야지. 좋아요. 친자 확인해드리죠. 하지만 여기까지예요.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그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남편이 없으니 서로 얽히지 말고 각자의 인생 잘 살아가는 것으로 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엄연히 우리 손주가 있는데
핏줄이 끊어질 수 있는 줄 아니? 지금 제가 동의를 구하는 줄 아세요? 나머지 모든 절차는 각자 변호사와 해결하기로 하죠. 양수 검사를 통해 친자임을 확인했어요. 신우가 늘 그렇게 걱정하던 기영아 검사도 함께 했네요. 선천적인 유전자 이상 없이 아주 건강하다는 것과 99.9% 친자라는 당연한 결과서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어요. 아이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 집을 새로 구했어요. 좀 더 넓고 마당도 있어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곳으로요. 이사도 하고 집도 꾸미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아이를 만나고 함께 살 생각에 하루하루 설레고 신이 났어요. 아이를 출산하는 병원도 조리원도 시가에는 절대 알려주지 않았죠. 저를 남편 장례식에도 못 오게 한 것처럼 한 번만 아이를 보고 싶다고 간절히 부탁하더라도 변호사의 전원에도 절대 응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편이 없으면 남인 사람들인데 더 보고 살 이유가 있나요? 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신우의 카페는 법에 따라 제가 상속받았고 바로 팔아 처분한 다음 상속세 내는데 보태었어요. 크진 않아도 목이 좋은 상가라서 값은 제대로 받았네요. 우리 딸은 저를 닮아서 건강하고 아주 똘똘하답니다. 아이가 커가는 게 너무 아쉽고 아까운데 벌써 3살이 되었어요. 밥도 잘 먹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하루 종일 아이가 종알대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답니다. 덕분에 어른들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있죠. 저희 회사에는 아동복 라인이 새로 런칭되었어요. 딸을 생각하며 제가 직접 만드는 옷이니만큼 시장에서도 반응이 아주 좋답니다. 디자이너 딸답게 패션에 민감하고 까다로워서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는 꼭 딸에게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러다 보니 저희 회사에서 제일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아동복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키우고 있지만 한 번씩 아빠가 없는 것에 대해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곤 한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빠에 대해 물어볼 때가 많아졌거든요. 처음에는 아빠가 뭐냐고 물어보더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집은 왜 아빠가 없는지, 아빠가 어디 갔는지, 아빠는 어떻게 생겼는지 등등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는데 거긴 멋있고 좋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거기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빠의 사진도 보여주고 결혼식 비디오도 보여주었어요. 아이가 커가면서 아빠의 죽음과 우리 집의 상황을 건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의 숙제겠죠. 그래도 정말 우리 딸은요,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하늘이 준 선물이에요. 남편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노와 원망이 더 크고 남편의 부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뼛속까지 외로운 날도 있지만 우리 딸은 그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가 준 수많은 선물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소중한 선물이요. 우리 딸 진짜 저에게 특별한 아이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저 열심히 그리고 씩씩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딸 보란 듯이 잘 키울 거예요. 여러분, 저 응원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든 여성이랍니다. 하려는 이야기가 우리 친정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우선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 슬하의 두 남매 중 둘째랍니다. 위로 오빠가 하나 있죠. 저희 엄마 아버지는 평가하자면 뭐랄까 아주 계산에 밝은 분들이었어요. 돈에 민감했고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인색했답니다. 단 한 사람, 오빠한테는 지나칠 정도로 후했어요. 오빠는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서 3대 독자인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금이야 오기야 컸죠. 뭐든지 오빠가 먼저였고 저는 집안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점을 보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오빠의 앞길을 막을 존재라고 낳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했대요. 부모님과 할머니는 그 점쟁이의 말을 아주 확실한 것으로 믿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치 길에서 주워온 아이처럼 살았거든요.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인 어린 시절부터 부엌 심부름을 하며 자라야 했어요. 초등학교 시절 얼마나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은 시절인가요? 저는 먹을 것 하나, 갖고 싶은 것 하나 제대로 먹고 가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만한 집안은 아니었는데도요. 경수가, 오빠가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거지. 너는 중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해서 집안에 좀 보태라. 그리고 오빠가 좋은 대학에 가도록 다들 노력하자꾸나. 중학교밖에는 보내주지 않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죠. 저는 대학은 꿈도 안 꿨지만 그래도 고등학교는 보내줄 줄 알았어요. 결국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고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고등학교를 혼자 힘으로 마치기로 했죠. 밤낮 교대 근무를 하면서 남는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반면에 오빠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엄마 아빠는 별별 노력을 다 하더라고요. 과외 선생을 붙인다, 비싼 학원에 보낸다 등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답니다. 그런데 오빠는 이미 공부든 뭐든 스스로 하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았죠. 공부라고 해서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스스로 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과외 선생도 비싼 학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답니다. 백약이 무효였지요. 저는 집안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채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쳤어요. 몇 년의 노력 끝에 지방이지만 교대에 입학하게 되었죠. 그리고 3번을 도전한 끝에 임용고시에 붙었어요. 너도 이제 집에 돈을 좀 내놔야지. 지금까지 키워준 것이 있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버니까 집에 생활비 내놔라. 너도 조금 쓸 돈은 필요할 테니 한 20만 원 빼놓고 나머지는 집에 내놔라. 엄마는 제가 선생님을 시작하고 첫 월급날부터 제 돈을 노리더군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집에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식모나 다름없이 컸어요. 고등학교 공부도 안 시켜줬잖아. 편의점에 취직할 때 미성년자라고 취직 안 시켜준다는데 부모 동의 받아오라니까 엄마 얼른 도장 찍어주던데요. 그 돈까지 달라고 했으면 지금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설마 그 도장 찍어준 대가로 생활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게 대체 뭐가 있다고 돈을 내놓으란 거예요. 엄마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아예 집을 떠나서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하나 구했죠. 집을 벗어나니 정말 세상이 자유롭더군요. 그러나 돈을 요구하는 엄마의 연락은 집요하게 계속되었어요. 오빠는 왜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못한대? 오빠한테 나가서 일해서 집에 돈 내놓으라고 하세요. 분명 말하는데 나는 한 푼도 못 줘요. 오빠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매일 집에서 빈둥빈둥 프로야구나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더군요. 엄마의 생활비를 요구하는 방식은 이제 아주 노골적이었죠.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려는데 학교 앞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거부하는데도 또 씨알도 안 먹힐 요구를 하더군요. 오빠가 어떤 괜찮은 직장의 면접을 보아야 한다며 면접에 입고 갈 명품 양복을 사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상무직함의 자리라죠. 그리고 요구하는 양복의 가격이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하는 양복이었고요.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 안 된다며 거절하긴 했지만 절대로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떤 술집이었어요. 술집의 술 상무자리였죠. 하긴 술 좋아하고 담배 많이 피우고 오빠에게 딱 맞는 자리라는 생각은 들었죠. 그러던 중 퇴근 후 엄마가 웬일인지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또 돈 얘기겠지 싶어서 가기 싫었지만 인사할 사람이 와 있다고 하기에 억지로 집으로 갔어요. 얘, 인사해라. 네 옳게 될 사람이야. 얘가 우리 딸인데 일이 잘 풀려서 선생님이지 뭐니?
서로 인사들 해라. 시누이 옳게 될 사이들 아니냐. 아마 우리 딸이 결혼할 때 많이 도와줄 거다. 오빠가 일하는 그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손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술집에서 만난 사이라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오빠의 결혼 자금을 끈질기게 요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축의금 봉투 하나만 전달하고 제 역할을 끝냈죠. 오빠는 결혼을 해서도 자기 살림을 꾸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올케라는 사람도 도대체 밖에서 뭘 하는지 집에 붙어있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왜 두 사람 먹고 살 돈조차 벌 수 없는지 황당하더군요. 네 오빠가 그 상무자리 그만두고 사업을 좀 할 것 같구나. 그래서 말인데 경수가 네가 직업도 확실하고 신용도도 좋으니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좀 보태라. 네 오빠가 이번엔 사업 아이템을 제대로 잡았어. 생활비조차 못 버는 사람이 사업이라니. 그것도 대신 대출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엄마가 더 이상 제 부모로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분명히 오빠한테 가는 돈은 못 해준다고 딱 잘라 말했고요. 한 푼도 못 내놔요. 나 어릴 때 부엌일하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인형 하나 사달라고 그렇게 말해도 누가 쳐다보기나 했어요? 내가 간신히 용돈 모아 사서 놀던 종이 인형 태우면서 놀던 오빠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오빠를 밀었다고 나 매 무척 맞았어요. 도대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 말고 오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뭔데요, 대체? 이번에도 엄마 아버지가 대신 사업자금 마련해 주세요. 공부랑은 상관도 없는 사람 3수 4수까지 시키면서 대학 보내겠다고 들인 돈 정도면 오빠 사업자금 대고도 남아요. 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 손길 떨치지 못해 애새끼 마냥 돈 달라고 하는 꼴을 좀 보시라고요. 오냐 그래.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냐? 아이고 제 오빠 앞길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하더니만 아주 그 말이 딱 맞아. 제 오빠가 일을 하겠다는데 한 푼도 못 돕겠다고? 이게 낳고 키워준 대가냐? 엄마하고 이렇게 큰 싸움이 되었어요. 엄마가 절 한 대 칠 듯이 말했지만 제 입장을 굽히지 않았죠. 그런데 올케가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알고 보니 속도 위반이었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되었어요. 같은 학교 동료 교사 한 사람이 제 마음에 들었죠. 학교 안에서 이 사람의 성실성과 근면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인사고과 성적도 좋았고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착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이었죠.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처음엔 서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선뜻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먼저 마음을 밝혔는데 단번에 차이고 말았답니다. 나도 경숙 씨 참 좋아하는데 내 처지가... 미안해요, 경숙 씨. 나 살기 바빠서 연애는 지금처럼 가볍게 해도 저는 결혼은 못하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거의 울다시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에 대해 여기저기 물어보았어요. 동료 교사가 저에게 몰랐냐며 한 가지 말을 해주더군요. 아들 아이가 하나 딸려 있어요. 글쎄 아이가 어릴 때 아이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떴다지 뭐예요? 젊은 사람이 재혼을 해야 할 텐데 아이 때문에 쉽지 않은가 봐요. 사람은 정말 어디다 내놔도 괜찮은 사람인데. 분명 저를 좋아한다는 진심은 느껴졌는데 그 사람에게 처한 환경이 그를 막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제가 그를 더 좋아하고 있는 처지라 아이를 함께 키울 자신은 크게 없었지만 선뜻 고백을 해버렸죠. 이런 일에 처음부터 자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장이 번듯하면 아이가 딸려 있건 없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와 그의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움도 같이 헤쳐나갈 마음의 준비를 했답니다. 저희 집에서는 한바탕 또 말거리가 생긴 셈이었죠. 하긴 네 주제에 그런 결혼밖에 더 하겠니? 부모한테 따박따박 대들면서 성질머리를 부렸었더니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굳이 반대할 생각 없다. 네 마음대로 하려무나. 하지만 결혼 준비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네 오빠 결혼시켜서 돈도 없지만 말이다.
그렇게 그 사람과 100년 가약을 맺었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눈이 똘망하니 귀여운 아이였어요.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친정이랍시고 인사를 갔는데 하다못해 사위 대접할 음식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를 않았더군요. 제가 미안해서 남편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키우게 된 아이니 집에 인사를 시켰죠. 오빠의 아들과 내 아이에 대해서 차별은 뭐 보나 마나였죠. 아이는 둘인데 과자는 한 봉지만 사와서 어린 조카만 먹이는 것이었어요. 어릴 때 오빠와 저를 차별하는 것과 똑같더군요. 자칫하면 아이에게 저 어릴 때와 같은 상처를 줄 것만 같아 조마조마했어요. 아이가 참 어리지만 제 아빠를 많이 닮아 정말 착했어요. 남편은 말할 것도 없이 성실하고 착했고 아이도 수줍게 저를 잘 따랐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저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남편이 너무 착해 빠졌다는 것이었죠. 불쌍한 걸 보면 그냥 지나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주머니에 차비 한 푼 안 남기고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에게 다 털어서 드리고는 걸어오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집에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웬 품이 있어 보이는 노신사가 저희 집을 두드렸죠. 저는 신명순 씨의 유언을 집행하러 온 변호사입니다. 신명순 씨가 유일한 혈족인 김남훈 군에게 상속분을 남기셨어요. 무슨 상속일까 싶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알고 보니 상속을 해준 사람은 아이의 친외할머니라는 것이었어요. 아이의 엄마는 그 할머니의 외동딸이었고 아이 외에 다른 혈족도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이에게 유언으로 단독 상속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속의 내용을 보고 저흰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경기권의 토지에 상가에 현금에 수십억에 달하는 재산이었어요. 아이 아빠도 자신의 전 장모에게 그런 정도의 재산이 있었다는 것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아이 아빠는 집이 좁아서 아이가 뛰놀기에 적당하지 않고 제가 불편할 것이라며 우선 집부터 옮겼고 그러고는 다른 일에 특별히 돈을 쓰지 않더군요. 학교도 그만두지 않고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고 저 역시도 계속 학교에 나갔어요. 그렇게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이 흐르고 어느 날 친정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가보니 그야말로 난리가 났더군요. 아이고 내 팔자야. 같이 사업을 하겠다기에 여기저기서 빚을 얻어서 3억이나 만들어 주었더니 그걸 들고 튀어버렸어. 이 썩을 며느리년이. 아이고. 네 오빠 사업할 돈이었다. 아이고. 그걸 몽땅 가지고 날라버렸어. 내가 사람을 미리 알아보았어야 하는 건데. 엄마가 땅을 치고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창가에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어요. 도대체 우리 가족들 능력으로 어떻게 3억이나 되는 돈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의 불똥이 우리 집에까지 튀고 말았죠. 여보게 김서방, 자네 처가가 알다시피 지금 난리가 났네. 3억 원만 좀 도와주게. 자네 입장에서 3억 원은 별 큰 돈은 아니지 않나. 꼭 좀 도와주게. 예, 경수가, 네 남편한테 말 좀 해봐 어서. 제게 부탁하면 씨알도 안 먹히니 마음 약한 남편을 건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착한 제 남편이 그러겠다고 말이라도 해버릴까봐 단번에 싫다고 거절했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3억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3억을 관리 못한 오빠 책임이지 왜 우리한테 빌려달라 그래요? 돈 앞에서 치사하게 굴 때는 언제고 우리 식구한테 요구할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요? 오빠가 스스로 일을 해서 벌어서 써야죠. 그놈의 사업. 사업할 주제도 안 되면서 그저 남 밑에서 일하기 싫어서 그깟 사장 소리 들으려고 사업하는 거 정말 우습지도 않아요? 올케라는 사람, 그 사람도 술집에서 만났다며. 그럼 이런 일 일어날 줄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앞으로 이 지긋지긋한 집이랑 인연 끊을 테니까 돈 빌려달라는 말 다시 꺼내기만 해봐.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몰래 연락해서
돈 달라고 압박 주기만 해봐요. 그땐 진짜 가만 안 있어. 다 뒤엎어버릴 테니까. 내 말 잘 알아들어요? 제가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까 집요하게 조르던 부모님이 일단 물러서더군요. 저는 이렇게 친정집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도 그리고 그 한심한 오빠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착하디 착한 남편은 또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저를 설득했고요. 저는 남편한테 착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착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따끔하게 일렀죠. 그런데 그 무렵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예, 경수가, 이게 얼마만이니? 너 결혼식 때 보고 이게 처음인가 보다. 얼마나 깨가 쏟아지길래 이렇게 연락이 없니? 저는 그동안 직장 다니랴 아이 키우랴 정신이 없었다고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뜻밖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예, 나 말야, 네 오빠 제주도에서 봤는데 꽤 고급 호텔이었거든? 그런데 네 오빠랑 네 부모님까지 다 같이 있는 것 같더라. 너 알고 있나 싶어서 연락했어. 저는 웃으면서 친구한테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되물었죠. 친정 상황이 그런 비싼 곳에 드나들 상황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친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며 셋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라며 당부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 친정집으로 가보았죠. 정말 황당하게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알리지도 않은 채 이사를 한 것 같더군요. 그럼 친구의 말이 맞다는 건데 3억이 없어 구걸하던 가족들이 갑자기 고급 호텔이라니 너무 찝찝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더니 갑자기 제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더라고요. 여보, 갑자기 가족들이 전부 이사를 간 거 있죠? 아무리 연 끊고 살겠다고 내가 먼저 말은 했지만 이사 간 것도 말 안 하고 연락 두절된 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혹시 뭐 들은 거 없어요? 사실 당신이 싫어할까봐 말을 못했는데 처남댁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거 사실 나였어. 그리고 그걸 처남댁이 들고 사라졌다고 해서 해결해준 것도 또 나였고. 미안해. 처가는 어려운 것 같은데 당신은 죽어도 반대할 것 같고 해서 나중에 이야기해서 이해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처음에 오빠와 올케가 같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빌려준 돈 3억? 그걸 올케가 들고 튀었다면서 또 빌려간 돈이 또 3억이라는 것이었죠. 합쳐서 자그마치 6억이었어요. 이제는 저도 남편의 그 대책 없는 착한 성격에 대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체 왜 그런 큰 돈을 제게 말도 없이 해줬는지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6억이 6만 원인 줄 알아요? 당신 정말 왜 이렇게 내 말 안 들어? 그 돈이 거기 가서 쓸모 있는 곳에 쓰인다면 내가 말을 안 해. 보나마나 되지도 않을 사업에 투자해버리고 날릴 돈이었다고. 도대체 내가 우리 친정 도와달라고 말한 적 있어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날 이렇게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 속이 얼마나 끓고 있고 나문이한테 미안한 줄 알아요? 제발 그 성격 좀 고쳐요. 네? 무턱대고 착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착한 남편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하더라고요. 친정 식구들이 결국 착하디 착한 남편의 성격을 이용해 저를 그리고 우리 집을 속인 것이었죠. 돈이란 거 그거 부질 없는 거야. 돈 때문에 그렇게 화내지는 마. 당신답지 않아. 돌아올 돈이라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 어쨌든 그냥 드린 건 아니고 빌려드린다고 분명 말했으니 일평생을 두고 천천히 받으면 될 거 아니겠어? 그 이후로도 남편은 별 걱정이 없어 보였답니다. 그저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을 살았고 또 저만 속을 끓이고 말았죠. 남편과 아이에게 미안해하면서도 그만한 돈을 턱 친정 식구들에게 내어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었답니다. 그러다가 저까지 그냥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6억이나 떼어놓고도 착해 빠지기만 한 남편을 대신해서 아름아름 친정 식구들의 소식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돈을 써서 알아보니 금방 찾게 되더군요. 서울에 위치한 호화 빌라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더군요. 착해 빠진 남편은 제껴놓고 저 혼자 친정으로 찾아갔죠.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화면으로 저를 본 엄마가 놀라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계단을 올라와 친정 쪽으로 걸어오는 누군가의 얼굴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돈을 들고 튀었다던 그 올케란 년이 손에 명품 로고가 붙은 쇼핑백을 잔뜩 들고 집으로 들어오다가 저에게 딱 걸린 거였죠. 올케를 붙잡아 세우고 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집에 못 들어갈 거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냥 엄포가 아니라 정말 한 발자국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거든요. 올케는 집으로 들여야 했으니 결국은 엄마가 문을 열었죠. 아버지와 오빠가 저를 보고 귀신을 본 듯 놀라더군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친정 식구들의 소재지를 알아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남편이 알 수 없는 미소를 띠더군요. 여보가 직접 알아낼 줄은 몰랐네. 그 돈 빌려드리면서 계속 사람 붙여서 당신 친정 식구들 움직이는 거 관찰하고 있었어. 당신이 괜한 고생을 했네. 저는 남편의 이런 말에 의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제 앞으로 서류 봉투를 하나 내미는 것이었죠. 서류를 살펴보니 차용증이더라고요. 3억 원짜리 차용증 2장이었어요. 모두 공증까지 된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발휘할 증서라고 적혀 있었죠. 거기다가 아버지와 엄마, 오빠와 올케가 연대 채무자로 설정해 놓았더라고요. 나는 당신 친정 식구들이 당연히 이 돈을 떼어먹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 얼마 안 지나서 연락도 없이 이사하셨다는 것도 알았고, 다 알고도 당신한테 말을 안 한 건 당신 신경 쓰이지 않게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내가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냥 물러빠진 줄로만 알았는데 다시 보이네요. 제가 그 차용증 사진을 찍어서 엄마 핸드폰으로 보냈어요. 이 차용증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니 알아서 처신하라고 말이죠. 엄마가 다음날 우리 집으로 찾아와선 허리를 굽히며 말하더라고요. 아유, 차용증까지 썼는데 우리가 설마 돈 떼어먹겠니? 그 돈 갚을 생각이었다. 그러니 사위한테도 걱정 말라고 해라. 그리고 무슨 부모 자식 간의 법적인 대응이냐? 그런 말 말고도 우리 이제 왕래하며 지내자꾸나. 그렇게 친정엄마가 위선적인 살가운 인사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한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고 저도 계속 친정 식구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몸살로 며칠을 고생 중이었는데 정말 칠판에 글씨 쓸 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감 선생님께 대체 수업을 부탁하고 조퇴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 보니 어떻게 들어왔는지 올케와 엄마가 저희 집에 들어와 있더군요. 당황한 건 서로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왜 벌써? 아직 올 시간이 아닌데. 아니, 난 몸이 아파서 조퇴했는데 지금 우리 집에서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어요? 왜 남의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와요? 그런데 당황하던 엄마와 올케가 득이양양한 미소를 짓고 말했어요. 다 들어오는 방법이 있지. 그나저나 네가 그렇게 내세우던 차용증이 이제 우리 손에 있구나. 저는 순간적으로 차용증이 있었던 서재로 향했답니다. 남편의 책상 서랍 잠금 장치가 부서져 있었고 그 안에 있던 차용증이 둘 다 사라져 있었죠. 차용증을 손에 넣은 올케와 엄마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집에서 나가더군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어요. 올케와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고 퇴근한 남편에게 말했어요. 차용증을 훔쳐갔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서재를 보더니 한숨을 쉬더군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래도 일을 좀 더 빨리 진행시켜야겠네. 그러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서 질문을 몇 가지 하더니 설명을 들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겉옷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잠시 나갔다 오겠다던 남편은 어떤 신사분하고 같이 들어오더니 제게 얼른 친정으로 가자고 말하더군요. 영문도 모른 채
일단 남편을 따라 나섰죠. 친정으로 가자 의외로 쉽게 문을 열어주더군요. 아마도 차용증이 자신들의 손에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가보니 네 식구 모두 있었어요. 장모님, 그리고 처남댁, 저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셨네요. 어떻게 문을 열었을지는 저도 다 압니다. 당신들 뒤에 붙여놓은 사람들이 전부 낱낱이 말해줬거든요. 도어락 기술자한테 연락해 경숙 씨 주민번호까지 도용해선 문 좀 열어달라고 부탁했다지요. 3배가 넘는 돈을 지불하면서요. 이거 명백히 주거 침입입니다. 제가 그것도 모르고 있을 줄 알았나요? 그리고는 남편이 핸드폰을 열어 파일을 찾더니 오디오 파일 하나를 들려주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같이 사업을 하겠다기에 여기저기서 빚을 얻어서 3억이나 만들어 주었더니 그걸 들고 튀어버렸어. 이 썩을 며느리년이. 아이고. 엄마의 이 거짓 하소연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오빠의 목소리도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더군요. 올케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3억 원을 빌려달라면서 언제까지 갚겠다며 약속하던 말이었어요. 너무 큰 돈을 요구하시기에 제가 할 수 없이 녹음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 채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갚을 날짜가 지났으니 채무 불이행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무에 대해서도 도주한 사실이 없는 처남댁이 도주했다고 하면서 또 저를 속이셔서 돈을 빌려가셨으니 당연히 사기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신사분이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내 보이는 것이었어요. 집에 있던 차용증을 자세히 안 보신 모양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본이에요. 정보는 공증을 마쳐서 제게 보관을 시키셨죠. 저는 이분의 변호사입니다. 엄마와 올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에이, 자네가 설마 그걸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자네 착한 사람 아닌가? 그리고 그 돈 정도야 자네 입장에서 큰 돈도 아니고 말이야. 그저 저가 좀 도와주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야. 자네는 길거리에서 일하는 할아버지도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준 사람 아닌가? 친정아버지는 당황하면서 이 사태를 없던 것으로 덮으려고 애를 쓰더군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친정아버지를 때릴 수도 없고 정말 제가 우리 할아버지로 환생을 하고 싶더라니까요. 그러면 하다못해 종아리라도 몇 대 칠 수 있잖아요. 길에서 일하는 할아버지야. 그 연세에도 열심히 사시는 분이니 차비까지 털어서 도와드렸죠. 그분이 정말 필요한 일에 쓰시겠다고 6억을 빌려달라고 하면 저 또한 빌려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그 경우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마치 처음 보는 사람 마냥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그 착해 빠진 사람은 어딜 가고 마치 영화에서 본 셜록 홈즈 같이 날카롭고 냉철해 보이는 남편이 제 눈앞에 서 있었어요. 제가 2번이나 아무 말 없이 도와드렸죠. 그리고 평상시에 제 성격을 아시고는 공증된 차용증까지 만드시고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는 코딱지만한 강아지도 꼬리를 밟히면 짖는 법입니다. 제 믿음을 2번이나 배신하셨어요. 만일 정말로 처남과 처남댁이 사업을 할 돈이었고 그걸 처남댁이 들고 사라졌다고 한다면 저 이 차용증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네 분이 완전히 저를 바보로 생각하셨네요. 그래서 2번에 걸쳐 6억을 저를 속여 뜯어내신 거였고요. 애초에 처남과 처남댁의 사업 얘기부터가 거짓이었죠. 엄마는 훔쳐낸 차용증이 사본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성을 잃고 씩씩거렸죠. 거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분을 삭히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랑 올케는 무릎까지 꿇고 천처를 부탁한다며 애절하게 빌더라고요. 우는 소리 듣기 싫었던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죠. 점쟁이가 오빠 앞길을 제가 막을 것이라고 했다더니 그 말이 정말 맞네요. 저는 선처해달라고 말할 생각이 없어요. 감히 사기를 쳤으니 혼 좀 나야죠.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엄마가 이성을 잃고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못 볼 꼴이 벌어졌죠. 남편이 뒤늦게 떼어놓으려 하는데도 엄마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매달리더라고요. 도저히 뿌리칠 길이 없을 정도로 힘이 강했어요.
그 순간 하필이면 함께 데리고 온 아이가 부딪혀 벽에 튕겨지고 말았어요. 아이를 맡길 마땅한 곳이 없어서 함께 온 것인데 방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일렀더니 어른들 고함 소리가 들리자 무서워서 나온 것이었죠. 부딪힌 머리 쪽에 피가 보였고 피를 보더니 엄마도 흠칫하는 것 같았죠. 저 아이가 내 집을 함부로 드나들 때부터 기분이 안 좋았어. 건방지긴. 경숙이 너하고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똑같구나. 어찌나 맹랑하고 당돌한지 아주 볼 때마다 똑같다 싶었다니까. 아이에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미안했어요. 급히 119를 불렀고 응급실 한편에 누운 아이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나문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나문이 잠깐만 병원에 있으면 집에 갈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셨어. 갑갑해도 잠깐만 누워있자. 응? 다행히 뇌나 머리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봉합수술을 했어요. 상처가 깊었고 꽤 많이 꿰맸다고 의사가 말하더군요. 저는 아이의 침대 곁 의자에 앉아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계속 서러운 울음을 울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야말로 화가 제대로 난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말하더군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가족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못 참겠다고요. 당연히 민 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묻겠다고 했죠. 남편은 우선 우리 집에 허락 없이 도어락 기술자를 속여서 들어온 일에 대해서 주거 침입으로 엄마 올케를 경찰에 고소했어요. 그리고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고도 상환을 하지 않는 가족 모두를 가장 형벌이 센 사기죄로 고소했죠. 아버지가 그제야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3억 원은 가지고 있는 땅 팔아서 먼저 갚으마. 그러니 네 엄마부터 합의해주면 안 되겠니?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겠어? 너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머리채 한번 잡았다고 고소한다는 게 말이 되니? 착한 사람이 화가 나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죠. 남편이 딱 그랬답니다. 2번이나 자신에게 사기친 것에 더해 우리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고 그것도 모자라 다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잘못도 없는 제 머리채를 잡은 일에 화가 많이 났더군요. 물론 아이의 사고에도 화를 내고 있었고요. 이렇게 형사상 고소에 이어서 이제 민사상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만들어둔 완벽한 서류를 가지고 차분히 소송을 진행했답니다. 재산을 은닉할 것을 우려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친정 식구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에 대한 가압류부터 신청하더군요. 당신 식구들이 나를 어지간히도 얕잡아 보았나 봐. 그렇게 6억씩이나 나를 속여서 뜯어내놓고도 재산 한 푼 남의 명의로 돌려놓질 않았더군. 내가 알아봤자 아무 짓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모양이더라고. 아마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다면 평생 하는 일에 대한 급여에도 압류를 넣어 일생 동안 받을 생각도 있었지. 저는 이제야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답니다. 도와줄 때는 진심으로 도와주었지만 친정에서 제가 결혼 전까지 겪은 서러운 일들을 모두 들은 남편이 미리 완벽한 서류를 만들어둔 것이었죠. 그렇게 해놓고도 친정 식구들은 저와 남편을 철저히 무시했던 모양이더군요. 호화빌라를 엄청난 보증금을 내면서까지 월세로 살았고 남는 돈으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한 오빠와 아버지의 핸드폰에서 이런 경악할 문자까지 보게 되었는데요. 아버지, 매제가 아주 물컹이인데 말이에요. 이번엔 어떤 이유를 대고 돈을 달라고 할까요? 엄마 아버지가 빚에 쪼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3억 원을 선뜻 내놓았잖아요. 이번엔 아주 아버지가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그것도 아주 돈 많이 드는 고액암에 걸렸다고 해봐. 그러면 아마 그 물컹이가 지갑을 또 열 거다. 빌려간, 아니 사기친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며 떵떵거리던 친정은 이제 폭망할 처지에 놓이고 말았어요. 그런 친정 부모와 오빠에게 제가 한마디 해주었어요. 나더러 애딸린 신랑 만났냐고 비웃더니 도대체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옳게 절대로 좋은 엄마나 며느리 될 사람 아니었어요. 그것도 못 알아보고 착한 사위는 이용하고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이래요? 스스로 살아갈 생각은 전혀 없고 기재라도 걸려서 다행이지. 아무 죄 없는 남편이랑 제가 피눈물 흘리는 건 안중에도 없죠?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동원해서 당한 값은 모두 되돌려 줄 테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집안 사정이 이렇게 되자 올케네는 매일 밤 부부싸움이 일어난다고 해요. 얼마나 크게 싸우는지 옆집 할머니가 신고를 다 했더라고요. 정말로 올케가 집을 나가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는지 부모님도 한 번 더 찾아와 제게 싹싹 빌더군요. 그런데 정말 친정 식구들 구제불능이었어요. 다른 사건 하나가 또 저를 웃게 만들었답니다. 친정 일이라면 이제 아주 서러운 일이라도 눈물보다 웃음이 먼저 나오더군요. 올케와 오빠가 물건을 집어던지며 싸우다가 조카 아이가 다쳤다더군요. 그런데 아이가 다치자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혈액형을 알게 되었는데 B형이라고 나왔대요. 오빠와 올케는 혈액형이 모두 O형이라고 했어요. 결국 조카가 오빠의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오빠가 올케에게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또 한바탕 전쟁이 났다죠. 엄마와 아버지가 올케를 내쫓았다더군요. 올케에 대한 주거 침입건은 여전히 조사 중이었는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올케가 먼저 만나던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를 했었나 봐요. 아마 아이의 친부되는 남자였겠죠. 올케가 그 남자에게서 돈을 빌렸는데도 갚지 않자 이 남자가 고소를 했고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올케는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경찰이 여겼는지 구속수사로 전환시켜 착실히 조사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 여자 처음 본 순간 어떤 사람인지 제가 딱 알아보았죠. 시집에 인사하러 온 여자가 짧은 치마에 화장은 또 어찌나 진한지 화장 두께가 1cm는 될 것 같았거든요. 오빠나 올케나 독인 객인이라고 생각했었죠. 우리 아이의 상처는 빠르게 아물고 있었지만 제 친정에 대한 마음은 식구들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던 그 순간에 아주 완전히 닫혀버렸죠. 저는 이제 친정과는 확실히 절연했고요. 하지만 지금도 끈질기게 합의를 요구하고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싹싹 빌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사람과 사람 관계라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도대체 자신들 슬하에 태어난 모두 같은 자식인데 저한테만 왜 그렇게 심하게 대하며 키웠는지 엄마에게 물었었죠. 점쟁이가 네가 우리 집안에 재수가 없는 아이라고 했다. 원래 내다 버리라고 했었어.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부의 막급이다. 그저 평범하게 다른 집들처럼 공평하게 자랐더라면 아마도 가족끼리 서로 도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왜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도 어려웠던 것일까요? 엄마를 비롯해 가족들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피해액이 5억이 넘는 경우이므로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었어요. 그래서 이를 주도한 엄마가 1년 6월에 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오빠도 엄마보다는 혐의가 약한 것으로 인정되었지만 특경법에 의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죠. 올케는 약식 기소로 벌금 500만 원을 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죠. 살고 있던 집, 그 외에 우리에게서 가져간 돈으로 사놓은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차용증을 근거로 압류되었죠. 들려오는 말로는 방 한 칸에서 아버지 혼자 지낸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 남편에 대한 사기에서 가장 적은 역할을 했다고 해서 아버지는 기소되지 않았죠. 세월이 다시 무심하게 흘렀어요. 아이는 어느새 자라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답니다. 머릿속 깊숙이 봉합수술을 한 흉터가 남고 말았어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미안함에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서러웠던 시간이 저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아이의 그 상처가 마치 그 모든 세월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것은 아니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의 머리가 그렇게 다칠 때까지의 과정이 자꾸만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무얼 어쨌다고, 도대체 집안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까지 증오를 표출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어요. 사기죄로 검찰이 엄마를 기소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재판부에 빌긴 했지만 가끔 저와 눈이 마주칠 때 그 눈빛으로 보아 결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최근엔 우리 가정에 경사 하나가 생겼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차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일을 혹시 제가 저지르지 않을까 내심 큰 걱정이 되었어요. 내가 우리 나문이하고 이제 곧 태어날 아이를 조금이라도 차별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나도 사람이고 무엇보다 핏줄이라는 게 무서운 거라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을 닮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아이를 가졌다고 마냥 기쁠 수가 없어요. 당신 집안에서 누구 하나라도 중심을 잡고 잘못된 것이라고 했었다면, 예컨대 아버님이라도 그러셨다면 일은 많이 달라졌을 거야. 우선은 당신이 반듯한 사람이고 내가 있잖아. 동생이 생긴다는 말에 나문이도 좋아했어요. 손을 꼽아가면서 동생을 기다리는 것 같더군요. 비록 오빠가 있었지만 형제간의 정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제 어린 시절의 처지가 다시 생각났죠. 우리 아이들은 그런 일 없이 잘 자라나겠죠? 지금까지 지지리도 부모 복은 없지만 남편 복과 자식 복은 있는 제 이야기를 길게 들려드렸어요. 앞으로 제 앞길에는 행복한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긴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